콩콩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지어주신 애칭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콩콩이 너무 귀엽죠? 늘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제가 퀴즈 한번 내볼게요. 명약이 되기도 하고 독약이 되기도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네, 사람의 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말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데요. 그로 인해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게 건네는 말 한마디가 엄청 중요합니다. 독약이 되기도 하고 명약이 되기도 하죠. 동화를 들으며 내가 하는 이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지 격려가 될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동화를 들으며 행복한 밤 되세요. 명약과 독약이 되는 혀. 둥둥둥 신바람 나는 북소리가 마을 안으로 신나게 울려 퍼졌어요. 한 떠돌이 장사꾼이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요란하게 선전을 펼치고 다니는 중이었지요. 어서 나오세요. 자, 모두들 나오세요. 행운이 왔습니다. 행운이 왔어요. 운명을 바꾸는 비결을 팝니다. 사람이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팝니다. 사갈 사람은 없습니까? 큰 소리로 외쳐대는 바람에 떠돌이 장사꾼 주위에는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 중에는 랍비도 몇 사람 끼어 있었지요. 어서 말씀해보. 한평생을 잘 사는 비결이 대체 무엇이오? 내게 그걸 파시오. 아니, 내게도 필요하니까 내게 먼저 파시오. 사람들은 장사꾼에게서 잘 사는 비결을 서로 먼저 사기 위해 여기저기서 떠들어댔어요. 그러자 떠돌이 장사꾼은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을 잠되게 사는 비결은 바로 자기의 혀를 조심해서 사용하는 일입니다. 혀만 신중하게 잘 사용하면 안전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랍비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랍비 한 사람이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갑자기 별미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지요. 내가 맛있는 게 먹고 싶구나. 얼른 시장에 나가서 가장 좋은 음식을 좀 사오너라. 네, 랍비님. 시장에 나간 하인은 소의 혀를 사가지고 왔지요. 맛이 참 좋구먼. 랍비는 하인이 사온 혀 요리를 맛있게 먹었어요. 며칠 후 랍비는 다시 하인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지난번에 사온 혀는 맛이 참 좋았네. 이번에는 가장 맛이 없는 나쁜 게 먹고 싶구나. 가서 사오너라. 시장에 간 하인은 이번에도 또 소의 혀를 사왔어요. 지난번에 가장 좋은 것을 사오라고 했더니 혀를 사오지 않았느냐? 오늘은 제일 나쁜 것을 사오라고 했는데 또 혀를 사오다니 어찌 된 일이냐? 그러자 하인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랍비님, 혀가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혀가 나쁘다면 그보다 더 나쁜 것이 세상에 또 어디 있겠습니까? 깃털을 다 주워 오시오. 어떤 마을에 수다스럽기로 유명한 여인이 살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어떻게나 말이 많은지 잠시도 입을 다물고 있지 않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그 여인을 수다쟁이라고 불렀지요. 이웃에 사는 아주머니들이 그 여인의 수다를 견디다 못해서
랍비를 찾아가 의논을 했어요. 한마디로 우리 마을의 소식통이에요. 소식은 소식통인데 정말 반갑지 않은 소식통이지요. 시끄러워서 정말 더 이상 참고 살 수가 없어요. 입만 열었다 하면 허풍이고 쓸데없는 말뿐이에요. 그냥 수다만 떨면 좋게요. 수다 끝에 꼭 남의 험담을 한다고요. 내가 게을러 터져서 하루 종일 낮잠만 잔다고 온 동네에 떠벌리며 다녔잖아요, 글쎄. 랍비를 찾아와 털어놓는 동네 아주머니들의 불평은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랍비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조용히 귀 기울여 다 들었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돌아가자 하인을 보내서 수다쟁이 여인을 불러오게 했지요. 아유, 안녕하셨어요? 랍비님이 저를 왜 부르셨어요? 물어보고 싶은 일이 있어서요. 부인은 왜 이웃 사람들에 대해 쓸데없는 말을 부풀려 떠벌립니까? 랍비의 물음에 그 여인은 방긋 웃으면서 말했어요. 어휴, 랍비님, 제가 일부러 말을 만들어내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제게 좀 과장해 말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럴 뿐이지요. 그리고 어쩌다가 사실이 아닌 얘기를 약간 덧붙이는 건 좀 더 재미있게 해보려고 그런 것뿐입니다. 근데 제가 남보다 말을 좀 많이 하는 편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 남편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말이 좀 많아서 귀가 피곤하다나요? 여인의 말이 끝나자 랍비는 잠깐 생각에 잠겼다가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커다란 자루를 가지고 나왔지요. 당신 스스로 말이 많다고 인정했소. 그렇다면 치료 방법을 생각해 봅시다. 랍비는 자루를 여인에게 건네주었어요. 이 자루를 가지고 저 앞 광장까지 가시오. 광장에 도착하면 자루를 열고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을 꺼내어 길바닥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가시오. 그런 다음 집에 도착하면 다시 아까 늘어놓은 것들을 주워 담아 내게 가져오시오. 여인은 랍비가 준 자루를 받아들었어요. 자루는 아주 가벼웠지요. 도대체 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 것일까 궁금해하면서 여인은 광장으로 갔어요. 광장에 도착한 여인은 자루를 열었어요. 이거 다 깃털이잖아? 자루 속에는 가벼운 깃털이 하나 가득 들어있었어요. 아무튼 랍비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지. 여인은 광장에서부터 깃털을 한 줌씩 꺼내 길가에 늘어놓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맑게 갠 가을날 가벼운 미풍이 불고 있었지요. 집에 도착했을 때 자루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깃털을 주워가야지. 여인은 다시 빈자루를 들고 길에 늘어놓은 깃털을 주워 담으면서 광장으로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깃털은 가을바람에 날려서 살랑거리며 날아다니는 바람에 쉽게 주울 수가 없었어요. 여인이 랍비에게 자루를 넘겨주었을 때 자루 속에는 겨우 몇 개의 깃털밖에 들어있지 않았어요. 한 자루 가득 깃털을 담아드렸는데 왜 이것뿐이오? 랍비가 여인에게 물었어요. 네, 랍비님, 깃털이 바람에 날아가서 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애써도 그것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랬을 겁니다. 랍비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말했어요. 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루 속에 담겨있던 깃털과 똑같아요. 한번 입에서 나오고 나면 다시 되돌려 담을 수가 없답니다. 랍비의 지혜로운 가르침 덕분에 동네를 시끄럽게 하던 수다쟁이 여인은 버릇을 고치게 되었답니다. 두토막난 금지팡이. 옛날 어느 마을에 안진뱅이 처녀와 앞을 못 보는 총각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몸은 불편하였지만 마음씨가 바르고 부지런하였지요. 이웃에 살고 있는 두 사람은 서로의 불편을 덜어주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어느 날 총각은 산 너머에 있는 읍내 구경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안진뱅이 처녀에게 함께 가자고 부탁하였지요. 안진뱅이 처녀를 등에 업고 가면 앞을 못 보는 자기 대신 길잡이 노릇을 하여 무사히 읍내에 다녀올 수 있기 때문이지요. 처녀도 마찬가지였어요. 걷지 못하여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읍내 구경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몹시 기뻤어요. 다음날 이른 아침에 총각은 허리에 집신 몇 켤레를 지고 처녀를 등에 업고 읍내로 향하였어요. 날씨가 더워서 산 중턱쯤 올라가자 온몸에 땀이 흐르고 목이 말랐어요. 아가씨, 샘물이 있는 곳에서 좀 쉬었다 갑시다. 그래요. 마침 저기 샘물이 있어요. 저기 가서 쉬도록 해요. 두 사람은 샘물가로 갔어요. 샘물을 뜨려고 허리를 굽힌 처녀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금으로 된 지팡이, 금 지팡이가 있어요. 금 지팡이라고요? 총각은 볼 수는 없지만 금 지팡이라는 말에 놀라 벌떡 일어났어요. 처녀는 무거운 금지팡이를 겨우 집어들어 총각 손에 쥐어주었어요. 금지팡이는 두 손으로 들어올려야 할 만큼 무거워서 내다 팔면 평생 동안 먹고 살고도 남을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나 총각은 헛된 욕심을 내지 않았지요. 값비싼 금지팡이를 빠뜨리고 갔으니 반드시 임자가 찾으러 올 거예요. 그대로 두고 갑시다. 그래요. 금지팡이를 잃어버린 사람은 지금쯤 얼마나 애태우고 있겠어요. 두루 그 자리에 놓아두고 갑시다. 처녀도 총각과 같은 생각을 하였지요. 두 사람은 샘물로 목을 죽이고 다시 읍내로 향하였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올라가는데 누가 큰 소리로 불렀어요. 희복의 젊은이. 총각 등에 업혀가던 처녀가 뒤돌아보니 가셋은 선비였어요. 젊은이 기운이 센 모양인데 처녀만 업어주지 말고 나도 업어주시오. 고개가 가파라서 힘들어 못 오르겠소. 선비는 총각에게 다가와서 말했어요. 선비님, 제가 기운이 세서 처녀를 업고 가는 게 아닙니다. 처녀가 걷지 못해 업고 가는 길입니다. 총각이 처녀를 업고 가게 된 까닭을 말해 주었으나 선비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어요. 잔소리 말고 나를 업으란 말이야. 길은 내가 가르쳐 줄 테니. 선비는 마치 하인에게 명령하듯 호령을 하였어요. 선비님, 저는 이 처녀를 내려놓고 선비님을 업고 갈 수 없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같이 읍내 구경을 하러 가는 중이니까요. 총각은 마치 사정하듯이 말했어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두지 않을 테니 명심하거라. 선비는 눈을 부릅뜨고 주먹을 휘두르며 윽박질렀어요. 겁에 질린 총각은 선비를 따돌리려고 그만 샘물가에 두고 온 금지팡이 이야기를 꺼내고 말했어요. 선비님, 저희들을 놓아주신다면 금지팡이가 있는 곳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뭐? 금지팡이라고? 그래, 놓아줄 테니 어서 말해봐. 선비는 눈을 크게 뜨고 재촉했어요. 이 고개 밑에 샘물가에 있습니다. 허허, 정말 믿어지지 않는군. 그럼 너희들은 왜 금지팡이를 보고도 그냥 두고 왔단 말이냐? 남의 물건에 어떻게 손을 대겠습니까? 금지팡이 임자가 따로 있을 텐데요. 옳은 소리야. 금지팡이 임자는 따로 있지. 선비는 신이 나서 흥얼거리며 고개 아래로 뛰어내려갔어요. 손살같이 샘물가를 달려가 아무리 눈을 비비고 찾아봐도 금지팡이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침 바위 틈에서 누런 것이 번쩍거려 금지팡이인 줄 알고 들여다본 선비는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사람 살려! 구렁이가 혀를 날름거리며 기어나와 선비에게 달려들었어요. 선비는 겁에 질려서 옆에 있던 나무 막대기로 구렁이를 힘껏 내리쳤어요. 구렁이는 두 토막이 나서 죽고 말았지요. 총각한테 속아서 하마터면 구렁이 밥이 될 뻔했어.
이놈들 어디 두고 보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선비는 두 사람의 뒤를 쫓아갔어요. 걸음이 느린 두 사람은 고개를 넘기도 전에 뒤쫓아온 선비에게 붙잡히고 말았어요. 구렁이를 금지팡이라고 속여? 선비는 다짜고짜 총각과 처녀에게 달려들어 마구 발길질을 하고 매질을 하였어요. 선비님, 왜 제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이 못된 것들, 그래도 실토를 안 해. 버릇을 단단히 고쳐놓겠다. 저희 같은 미천한 것들이 감히 선비님을 속이다니요. 저희들은 금지팡이를 분명히 샘가에 그대로 놓아두고 왔습니다. 정말입니다. 두 사람이 아무리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선비는 믿지 않았어요. 선비님, 그러면 저희들과 함께 샘물가로 다시 가보시지요. 그동안에 누가 가져갈 리도 없으니 그대로 있을 겁니다. 총각과 처녀가 선비에게 말했으나 선비는 오히려 더 화를 냈어요. 나를 또 속이려는 수작이지. 2번씩이나 너희들에게 속을 수는 없지. 너희들이 나가서 구렁이 밥이나 되거라. 선비는 투덜거리며 고개 너머로 사라져 버렸어요. 선비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총각과 처녀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길을 가다가 난데없이 매를 맞는 봉변을 당한 일 때문만이 아닙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남을 속인 적이 없는 두 사람이 거짓말쟁이라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에요. 총각과 처녀는 선비의 말대로 금지팡이가 없어졌는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다시 샘물가로 내려갔지요. 샘물가를 살펴보던 처녀는 놀라서 소리쳤어요. 금지팡이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두 동강이 나 있어요. 처녀는 너무나 이상하여 두토막이 난 금지팡이를 들고 총각에게 가려고 하는 순간 신기하게도 앉은 뱅인 처녀의 다리가 쫙 펴졌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벌떡 일어선 처녀는 마음대로 걷거나 뛸 수도 있었어요. 금지팡이가 두토막이 났다고요? 어디 좀 봅시다. 총각이 금지팡이를 보려고 하는 순간 감겼던 눈이 번쩍 뜨였어요. 처녀의 아름다운 얼굴과 번쩍거리는 황금 지팡이, 그리고 온 세상의 모든 풍경이 눈앞에 환히 보였어요. 앞이 보인다. 저도 마음대로 걸을 수 있어요. 총각과 처녀는 기뻐서 손을 마주잡고 어쩔 줄 몰랐어요. 마을로 돌아간 두 사람은 결혼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밥솥 위를 펄쩍펄쩍. 옛날 어느 무더운 여름날 한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가는데 가마 안이 덥고 답답했어요. 신부는 견디다 못해 휘장을 걷고 말했지요. 잠시 쉬었다 가지요. 신부의 요청에 가마를 메고 가던 교군꾼들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럽시다. 교군꾼들이 가마를 땅에 내려놓자마자 신부는 이마에 난 땀을 닦으며 가마에서 나왔어요. 교군꾼들은 땀을 식히려고 나무 그늘 밑으로 몰려가 앉았어요. 신부는 그들과 약간 떨어져 다른 나무 그늘을 찾아 들었어요. 그때였어요. 나무 그늘 밑에 앉으려던 신부가 순간 멈칫했지요. 그늘 밑에 죽은 듯이 엎드려 있는 개 한 마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어머, 가엾어라. 기운이 하나도 없나 봐. 개는 인기척을 느꼈는지 가만히 눈을 떴어요. 그 눈빛은 생기를 잃어 흐릿했어요. 저대로 두면 곧 죽고 말 거야. 내가 데려가 보살펴줘야겠어. 신부는 이렇게 마음먹고 개를 가마에 실었어요. 쉬는 시간은 금방 끝이 났지요. 신부는 개와 함께 가마를 타고 시집으로 갔어요. 시집살이는 고되고 힘들었어요. 집안일을 도맡아 해야 했기 때문에 언제나 바빴지요. 그런 중에도 신부는 틈틈이 개를 돌보았어요.
개는 신부를 잘 따랐어요. 신부를 주인으로 알고 꼬리치며 졸졸 따라다녔지요. 개는 얼마 안 되어 새끼를 낳았어요. 복슬복슬한 강아지 5마리였어요. 신부는 강아지들이 너무 귀여웠어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신부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개가 슬그머니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개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신부가 일하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신부가 밥을 푸려고 소뚜껑을 열었을 때였어요. 개가 벌떡 일어서더니 벼랑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어요. 신부는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저리 가지 못해? 신부는 소뚜껑을 닫고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지요. 그러나 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신부가 소뚜껑을 열고 주걱으로 밥을 풀려 할 때마다 돌아와서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었어요. 저리 비키지 못해? 신부는 또다시 주걱을 휘둘러 개를 쫓았지요. 그러나 개는 신부가 밥을 푸려고만 하면 어김없이 달려들어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었어요. 다음날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신부가 부엌에서 밥솥을 열고 밥을 푸려고 하자 개는 여전히 같은 행동을 되풀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이 광경을 보았어요. 시어머니의 화난 목소리가 쟁쟁 울렸지요. 이 개가 왜 이래? 먹여주고 재워주었더니 힘이 남아돌아 이상한 짓만 하는구나. 내일 당장 저놈을 잡아 없애야겠다. 그날 저녁 집에 손님이 찾아왔어요. 시부모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었어요. 이미 밤이 깊었기 때문에 스님은 집에서 하룻밤 묵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들의 얼굴을 본 스님이 자꾸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거참 이상한 일이군. 어째서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모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걸까? 스님은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어요. 스님은 밤중에 방에 누워 있다가 마루 끝으로 나왔지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둥실 떠올라 있었어요. 스님은 달 구경을 하다가 두런두런 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지요. 개들은 마루 밑에 있었어요. 어미개는 강아지들에게 젖을 먹이는 중이었어요. 스님은 오랜 세월 동안 돌을 닦았기 때문에 짐승의 말도 잘 알아들을 수 있었지요. 어미개가 강아지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젖을 실컷 먹거라. 오늘 밤만 지나면 너희들은 엄마 젖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거야. 왜요? 엄마는 내일 죽게 되거든. 예? 엄마가 죽게 된다고요? 강아지들은 깜짝 놀라 엄마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누가 엄마를 죽이나요? 그야 물론 미련한 사람들이지. 엄마는 이 집 부엌 대들보 위에 지네가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단다. 천년묵은 무시무시한 놈이지. 이놈은 이 집 식구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밥을 풀 때마다 독을 밥에 뿌리려 한단다. 그때마다 나는 밥솥 위를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독을 몸으로 막아냈지. 그런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짓을 한다고 나를 죽이려 두는구나. 참으로 딱한 노릇이지. 스님은 개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고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집 식구들의 얼굴에 어째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는지 확실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님은 즉시 안방문을 두드려 자고 있는 주인을 불러냈어요. 그리고는 주인에게 방금 개들이 주고받은 이야기를 그대로 들려주었어요. 이튿날 아침 주인은 부엌 대들보 위를 살펴보았어요.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크고 무시무시한 지네가 있었어요. 주인은
가마솥에 물을 붓고 펄펄 끓였어요. 그리고는 그 진해를 펄펄 끓는 가마솥 물에 떨어뜨렸지요. 개 때문에 목숨을 건진 집안 식구들은 그 뒤부터 개를 애지중지하며 보살펴 주었답니다. 노인의 나이 알아맞히기. 옛날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인재가 많다는 말이 듣고 도대체 어떤 인재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어요. 수염이 긴 하얀 노인과 그 곁에 닭 5마리가 모이를 쪼아먹고 있는 그림을 사신을 통해 보내면서 중국의 왕은 말하였어요. 이 그림 속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정확히 알아맞혀 보내라고 하라. 우리나라 조정에는 현명하다고 하는 대신들이 모두 모였어요. 그러나 아무리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도 그림 속의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어요. 그 당시 나라 안에서는 황정승이 지혜 있어서 으뜸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임금님은 황정승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정말 난처하기 짝이 없구려. 이 문제를 불만한 사람이 없으니 경히 이 노인의 나이를 알아내는 수밖에 없겠소. 황정승 역시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 궁리 저 궁리를 해도 풀 길이 없었지요.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어쩌면 좋을꼬. 해라, 답답한 김에 나라 안유람이나 하며 머리를 식히고 와야겠소. 이렇게 생각한 황정승은 임금님에게 말미를 청하였어요. 마마, 한 달가량 돌아다니다 오겠습니다. 좋도록 하구려. 부디 좋은 답을 얻어오기 바라겠소. 황정승은 그 그림을 간단한 진보따리 속에 넣고는 길을 떠났어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도 골똘히 궁리해 보았지만 도무지 그림 속 노인의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답답한 마음으로 어느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벼랑간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일단 비가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가는 게 좋겠구나. 황정승은 길 옆집의 처마 밑에 들어가서 비를 피해 섰어요. 그때 집안에서 17살 먹어 보이는 처녀 하나가 나왔어요. 처녀는 황정승의 처지가 딱해 보였던지 그냥 지나치지 못하였어요. 손님, 비가 오는데 잠깐 안으로 들어오세요. 처녀의 태도는 공손하였어요. 고맙구려 아가씨. 혼자 집에 있어? 네. 부모님은 다 계신가? 네, 다 계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지금 어디 가셨소? 네, 아버지는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가셨어요. 처녀는 거침없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어요. 뭐라고? 황정승은 그게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어요. 허참, 아가씨 대답하는 소리 한번 맹랑하구먼. 이렇게 생각하며 그냥 서 있었어요. 그러자 근처의 연자방앗간에서 한 아낙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얘야, 얘야. 들어보니 연자방앗간에서 보리를 찌는데 흩어진 보리쌀을 쓸어 넣으려고 빗자루를 찾다가 없으니까 딸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빨리 빗자루 좀 가져오너라. 네. 처녀는 대답을 하고 나서 소리쳐 집안에 있는 강아지를 불렀어요. 망망. 강아지가 쫄랑쫄랑 나타나자 처녀는 강아지를 붙들어 빗자루를 강아지 등 허리에다 잡아매었어요. 어머니, 바둑이 부르세요. 처녀는 소리쳤어요. 아니, 빨랑 빗자루 가져오라니까 바둑이는 왜 부르라고 그러느냐? 바둑이가 빗자루 가져갈 테니까 부르시란 말이에요. 그러자 어머니가 소리를 높여 소리쳤어요. 바둑아, 바둑아. 그러자 강아지는 영락없이 빗자루를 등에 짊어지고
쫄랑쫄랑 연자 방앗간 쪽으로 가는 것이었어요. 아가씨 꾀가 보통이 아닌데. 황정승은 감탄하며 궁금하게 여겼던 것을 물어보았어요. 아까 아가씨가 어머니가 여러 놈 껍데기 벗기러 갔다고 하던데 그게 무슨 소리요? 네, 우리 어머니가 보리방아를 찌우러 갔다는 말이에요. 여러 놈 껍데기란 보리 껍질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아가씨 아버지는 어딜 가셨길래 그런 대답을 했소? 우리 아버지는 장에 물건 팔러 가셨으니 도둑놈 판에 눈치 보러 가신 거나 마찬가지지요. 황정승은 또 한 번 감탄하고 말았어요. 오, 정말 그렇군 그래. 그런데 나 아가씨한테 한 가지 물어볼 말이 있는데 알거든 대답 좀 해주겠소? 처녀가 고개를 끄덕이자 황정승은 그 그림을 꺼내서 보여주었어요. 여기 그려져 있는 이 노인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는지 알 수 있겠소? 그럼요. 그까짓 거야 쉽죠? 처녀의 대답은 아주 시원하였어요. 쉽다니? 어떻게 나이를 아오? 노인의 옆에 닭이 몇 마리 보이잖아요. 구구하고 모이를 주니까 구구 하면 80일이죠. 하하, 그렇겠구먼. 슬기로운 처녀의 도움으로 황정승은 노인의 나이를 알아맞힐 수 있었어요. 그 답변을 중국으로 보내자 중국에서는 조선에 정말 훌륭한 인재가 많다면서 크게 감탄했다고 합니다. 불을 엮어 갚은 은혜. 옛날 중국에 위가라는 젊은이가 살았어요. 어느 해 오랫동안 알아누웠던 어머니가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몇 해가 흘러 위가의 아버지는 젊은 아내를 새로 맞아들였지요. 옛날 중국에서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를 같이 묻는 풍습이 있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위가를 불러 간곡히 부탁하셨어요. 얘야, 내가 죽거든. 새어머니는 친정으로 돌려보내다오. 나이 든 사람에게 시집 와서 고생만 하는데 불쌍하지 않느냐. 위가도 알뜰살뜰 집안을 돌보는 새어머니가 고맙고 안쓰러워 꼭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세월이 흘러 아버지마저 병들어 자리에 눕고 말았어요. 위가는 사방팔방 돌아다니며 좋은 약을 구해왔어요.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용하다는 의원도 모두 모셔왔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병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루하루 병은 깊어만 갔지요. 급기야 아버지는 위가도 새어머니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위가의 손을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죽거든 새어머니와 함께 묻어다오. 위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새어머니는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버지는 힘겹게 숨을 몰아쉬더니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를 여윈 위가는 밤새워 슬피 울었어요. 그러다 새어머니 걱정에 퍼뜩 정신을 차렸지요. 어쩌나 이를 어찌해야 하나. 그래, 사람이 위독할 때는 정신이 흐트러져 바른 생각을 할 수 없는 법이야. 위가는 남의 눈을 피해 서둘러 새어머니를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새어머니는 위가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요. 그 뒤 위가는 늠름한 장수가 되었어요. 마음씨가 착하고 성품이 고다 금세 많은 병사들의 존경을 받았어요. 또한 지혜롭고 용감해서 나가는 전쟁마다 모두 승리로 이끌었지요.
하루는 적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에 위가의 군대는 넓은 들판에 진을 쳤어요. 그런데 들판 한가운데에 머리가 허연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르신, 이제 곧 전투가 벌어질 겁니다. 얼른 피하세요. 위가는 다급하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눈 깜짝할 새에 노인이 사라져버렸어요. 둥, 둥, 둥.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이내의 적군이 물밀듯이 몰려왔어요. 위가의 군대도 진격 나팔을 울리며 적군을 향해 나아갔어요.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소리, 끊어질 듯한 비명소리, 순식간에 들판은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위가의 군대는 온 힘을 다해 싸웠지만 수많은 적군을 감당하기에는 힘이 부쳤어요. 후퇴하라! 어서 후퇴하라! 위가는 눈물을 삼키며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적장이 말을 타고 쏜살같이 달려왔어요. 칼날이 번뜩이는 순간 적장이 탄 말이 뭔가에 걸려 고꾸라지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적장도 말에서 떨어졌어요. 위가는 적장을 사로잡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위가는 말에서 내려 적장이 떨어진 곳을 살펴보았어요. 자세히 보니 풀들이 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적장의 말이 여기 걸려 넘어진 게로구나. 대체 누가 풀을 엮어 놓았을까? 위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그날 밤이었어요. 위가가 곤히 자고 있는데 누군가 천막 안으로 들어왔어요. 바로 들판에서 보았던 노인이었지요. 혹시 풀을 묶어서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어르신입니까? 그러자 노인은 위가에게 엎드려 큰 절을 올렸어요. 그렇습니다. 은혜를 갚기 위해 저승에서 왔습니다. 장군의 새어머니가 바로 제 딸입니다. 위가는 벌떡 일어났어요. 꿈이었지요. 노인은 혼이 되어 나타나 딸의 목숨을 구해준 위가의 은혜를 갚은 것이지요. 노인의 도움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위가는 왕과 백성들의 환영을 받으며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이처럼 결초 보은은 풀을 엮어서 은혜를 갚는다는 말이에요. 한 번 입은 은혜는 잊지 않고 꼭 갚는다라는 뜻이지요. 왕비가 된 농부의 딸. 옛날에 부지런히 땅을 일구고 사는 농부가 있었어요. 날씨가 맑으나 비가 오나 하루도 거르지 않고 농부는 밭에 나가서 일을 하였어요. 하루는 열심히 땅을 가는데 뭔가 괭이 끝에 탁 하고 걸렸지요. 뭐가 걸리지? 농부는 조심스레 땅을 파보았어요. 땅 속에서는 반짝반짝 빛나는 금절구 한 개가 나왔지요. 우와, 이게 웬 금절구지? 정말 눈이 부시기도 하구나. 농부는 금절구를 조심스럽게 들고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딸에게 보여주었지요. 농부의 딸은 나이는 많지 않았지만 지혜롭기로 마을에서 널리 소문이 나 있었어요. 얘야, 이 절구를 임금님께 바쳐야겠다. 좋은 물건을 거저 얻었으니 당연히 임금님께 드려야 하지 않겠느냐. 그게 백성의 도리가 아니겠어? 농부는 신바람이 나서 딸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농부의 딸은 아버지의 말을 듣자 펄쩍 뛰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임금님은 욕심이 많기로 유명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안 됩니다. 욕심 많은 임금님은 틀림없이 절구공이까지 찾아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 가져가지 마세요. 괜히 탈을 입으실 게 분명합니다. 딸의 말에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가 없다.
나는 내 도리를 다 할 테다. 다음날 농부는 의기양양한 태도로 임금님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제 밭에서 이 금절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임금님께 바치려고 왔습니다. 임금님은 금절구를 받아들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크게 화를 냈어요. 그런데 절굿공이는 어디 있느냐? 농부는 머리를 조아리고 말했어요. 절굿공이는 없었습니다. 그게 어디 말이나 되느냐? 절구가 있는데 절굿공이가 없다니. 절굿공이는 감쪽같이 숨겨놓고 이것만 가져왔구나. 이런 고얀 것. 임금님은 부하들에게 고래고래 소리쳤어요. 여봐라, 당장 저 괘씸한 농부를 옥에 가두렸다. 농부는 감옥에 갇히고 말았어요. 너무나 억울한 농부는 가슴을 치며 한탄을 했어요. 아이고, 이 바보. 딸아이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농부가 매일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후회한다는 말이 곧 임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농부를 불렀지요. 네 딸아이가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기에 그러느냐? 농부는 딸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어요. 임금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그렇게 영리한 아이라면 내가 한번 만나봐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농부의 딸은 임금님에게로 불려오게 되었어요. 임금님은 농부의 딸에게 이상한 문제를 냈어요. 내일 나에게 와라. 하지만 그냥 와서는 안 된다. 옷을 입지도 말고 벗지도 말고 말을 타지도 말고 수레를 타지도 말고 길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닌 쪽으로 해서 내게 오너라. 만일 네가 이 문제를 푼다면 너를 왕비로 맞을 것이다. 딸은 다소곳하게 대답을 하고 궁궐 밖으로 나갔어요. 다음날 농부의 딸은 임금님에게 갈 준비를 했지요. 딸은 옷을 몽땅 벗었어요. 그리고는 커다란 그물을 온몸에 친친 감았지요. 그 다음에 당나귀를 빌려서 그물을 당나귀의 꼬리에 묶었어요. 또 당나귀에게 수레바퀴 자국만을 따라서 걷게 했어요. 그렇게 하니 길 안쪽도 아니고 바깥쪽도 아니었어요. 임금님은 기뻐하며 말했어요. 하하, 문제를 맞췄구나. 약속한 대로 너를 나의 왕비로 맞이하겠다. 이렇게 해서 농부의 딸은 왕비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난 임금님은 농부의 딸에게 말했어요. 네가 똑똑하다는 것은 잘 안다. 하지만 내가 하는 일에 절대로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농부의 딸은 그렇게 하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며칠 후 어떤 아주머니가 왕비를 찾아왔어요. 아주머니는 울면서 말했지요. 글쎄, 임금님께서 우리 망아지를 이웃집 소가 낳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난 억울하게 망아지를 빼앗겼습니다. 왕비는 그 아주머니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내일 아침 길에서 그물을 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신용을 하세요. 그리고 임금님께서 무엇을 하느냐고 물어보시면 물고기를 잡고 있다고 하세요. 소가 망아지를 낳는다면 길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하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절대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왕비의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아주머니는 그물을 들고 길에 나갔어요. 임금님은 아침 산책을 하다가 이 이상한 아주머니를 보고 물었지요. 아니, 왜 길에 그물을 펼쳐놓고 있느냐? 네, 소가 망아지를 낳을 수 있다면 능히 길에서도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아주머니는 왕비가 시킨 대로 대답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생각해냈느냐? 어서 말하거라. 아주머니는 왕비의 마지막 말을 깜빡 잊고는 대답했어요. 왕비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은 산책을 하다 말고 급히 왕궁으로 돌아와 왕비를 불렀어요.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거늘 어찌하여 말을 안 들었소? 이제 이 왕궁에서
썩 나가시오. 대신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만 가지고 가시오. 네, 알았습니다. 왕비는 순순히 대답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지요. 왕비는 임금님과의 마지막 식사에 특별한 술을 준비했어요. 그 술을 마신 임금님은 곧 잠들어 버렸지요. 왕비는 하인들을 시켜 잠든 임금님을 자기의 집으로 옮겼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깨인 임금님은 깜짝 놀랐어요. 자기가 처음 보는 방에 허름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이지요. 눈을 뜬 임금님 앞에는 왕비가 서 있었어요. 이게 어찌된 일이오? 왕비는 임금님에게 공손히 말했어요. 임금님, 저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는 바로 임금님입니다. 그 말에 임금님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지요. 미안하오. 어서 왕궁으로 갑시다. 임금님은 왕비를 데리고 왕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찌끄덕이 삐끄덕이. 옛날에 아주 친한 동무 둘이 있었는데 한 아이는 부잣집 아이고 한 아이는 아주 가난한 집 아이였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는 가난한 집 아이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헐벗고 있는 걸 보고는 하도 가슴이 아파 어떻게 하면 가난한 동문의 집을 도울 수 있을까 궁리를 했어요. 그러다가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지요. 그래서 가난한 집 아이한테 말했어요. 동무야,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렇게 하면 우리는 더욱 친하게 지낼 수 있을 거야. 그러고는 부엌에 가서 그릇 한 벌을 몰래 가지고 나와 냇가 모래밭에 묻어두었어요. 어머니가 밥상을 차리려니까 그릇 한 벌이 없어졌단 말이지요. 이상하구나. 그릇이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 그러자 부잣집 아이가 말했어요. 그릇이 없어졌으면 찾으면 되잖아요. 없어진 게 어디 있는지 알아야 찾지. 내 친구는 뭐든지 잃어버린 걸 용케 찾아낸다던데요. 그럼 우리 그릇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아라. 꼭 찾는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번 알아보라 하지요. 그래서 아이는 친구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고 말을 맞추었어요. 가난한 집 아이는 친구가 시키는 대로 부잣집 어머니 앞에서 눈을 감고 중얼중얼 거리다가 말했어요. 내가 버드나무 밑 모래밭을 한번 파보셔요. 어머니는 그 말을 꼭 믿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와 같이 가서 파보았어요.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잃어버렸던 그릇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고맙다고 하면서 가난한 집 아이한테 엽전 한 입을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번에는 땅 문서가 없어진 거예요. 아무리 집안을 샅샅이 뒤져도 나오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지난번 일을 떠올리며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의 친구가 지난번 밥그릇을 잃어버렸을 때 용하게 찾아냅디다. 그 애한테 한번 물어보시구려. 이래서 가난한 집 친구는 또 부잣집에 불려와서 다시 중얼중얼 거리다가 말했지요. 마루 밑 왼쪽 구석을 보십시오. 이번에도 신통하게 귀한 땅 문서가 마루 밑에서 나왔어요. 부잣집 내외는 귀한 땅 문서를 찾아주었으니 그냥 있을 수 없다며 가난한 집에 논밭 단마지기를 나눠주었어요. 어른들은 부잣집 아이의 속임수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지요. 그런데 일이 이렇게 끝나면 좋으련만 이번엔 아주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임금님의 도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가난한 집 아이의 이야기가 대궐까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임금님은 가난한 집 아이를 당장 불러오라고 했지요. 가난한 집 아이는 부잣집 아이한테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며 걱정을 했어요.
그러자 부잣집 아이는 자기가 같이 따라갈 테니 걱정 말라고 했지요. 두 아이가 대궐에 도착하자마자 조정에선 옥새를 빨리 찾아달라고 닥달을 했어요. 만약 사흘 안으로 찾지 못하면 옥에 가두어 버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낼 수가 있어야지요. 두 아이는 대궐 문간방에 갇힌 채 죽을 애를 쓰고 있는데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 커다란 문이 찌그덕 삐그덕 소리를 냈어요. 그때 부잣집 아이가 속이 상해 찌그덕인지 삐그덕인지 이제 꼼짝없이 죽었다 라고 했지요. 그러자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문지기 두 사람이 갑자기 부들부들 떨면서 방으로 들어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한 번만 용서하십시오. 이 찌그덕이와 삐그덕이는 그 은혜 잊지 않고 꼭 갚아드리겠습니다. 알고 보니 문지기 이름이 하나는 찌그덕이고 하나는 삐그덕이었어요. 그래서 부잣집 아이는 에헴 하고 큰 기침을 한 뒤에 말했어요. 그럼 어서 옥새 감춰둔 곳을 말하시오. 예, 저기 대궐 연못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래서 두 친구는 임금님에게 연못 속을 찾아보라고 했지요. 사람들이 연못물을 퍼보니 과연 임금님의 도장 옥새가 그곳에 있었어요. 임금님은 두 아이에게 큰 상을 내리고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란 일을 도와달라고 했지요. 두 아이는 찌그덕이와 삐그덕이의 비밀을 지켜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앞으로 절대 나쁜 마음 먹지 말고 정직하게 살라는 말도 잊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고향에 돌아와 한평생 더욱 친한 친구로 잘 살았답니다. 서울 사람 속인 시골 사람. 어리숙하게 생긴 시골 사람이 하루는 서울에 올라와서 큰 가게 앞에서 기웃기웃하고 있었어요. 가게 주인이 나와 무엇을 보느냐고 물어보자 시골 사람이 명태를 가리키며 하는 말이 저 크고 좋은 고기가 무엇이오? 하였지요. 이거 명태도 모르는 걸 보니 순 시골놈일세. 가게 주인은 어수룩하게 생긴 시골 사람을 속여 돈을 더 받아볼 요량으로 냉큼 거짓말을 하였어요. 이건 고기 중에서도 제일로 좋은 거라서 아무한테나 파는 게 아니라우. 아유, 그래요? 그렇게 좋은 고기면 값도 아주 비싸겠습니다, 그려? 그야 당연하지요. 가게 주인은 두말하면 잔소리라는 듯 고개를 끄덕인 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차림을 보아하니 멀리서 온 것 같으니 이 고기를 꼭 사고 싶다면 값을 깎아주리다. 그게 참말입니까요? 시골 사람은 반색을 하였습니다. 참말이고 말고요. 원래 10단량은 받아야 되는데 특별히 10량에 줄 테니 가져가시오. 아이고, 이렇게 고마울 때가. 시골 사람은 그 자리에서 덥석 10량을 내고 명태를 샀습니다. 이게 웬 행지람? 가게 주인은 입이 벌어지는 것을 꾹 참고 명태를 종이에 싸주었습니다. 시골 사람은 들고 있던 자루 속에 명태를 넣어두고 어디 잠시 다녀올 것이 있다며 가게 주인에게 자루를 좀 맡아달라고 하였어요. 그러시오. 염려 말고 얼른 다녀오시오. 가게 주인은 별 생각 없이 자루를 가게 한쪽에 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뒤 돌아온 시골 사람이 자루를 풀어보더니 갑자기 큰 소리로 말했어요. 이 자루 속에 넣어두었던 내 돈 1000냥 어째소? 1000냥이라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당신한테 자루를 맡길 때 분명 1000냥을 넣어두었단 말이오. 그런데 돈이 없어졌으니 당신이 물어내시오. 시골 사람은 다짜고짜 생떼를 섰습니다. 이보시오. 나는 자루에 손도 대지 않았소.
당신이 놓고 간 그대로란 말이오. 그런데 천냥을 내놓으라니 이런 억지가 어디 있어. 당신이야말로 억지 부리지 말고 당장 내 돈 천냥 내놔요. 아니 뭐 이런 날강도 같은 인간이 다 있어. 누가 할 소리? 시골 사람과 가게 주인은 마침내 멱살을 틀어잡고 큰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지나가던 포졸이 이 광경을 보고 어찌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말해보라고 하였습니다. 아, 글쎄, 내가 시골서 올라와서 이리 지나가는데 저 양반이 이게 고기 중에서 제일로 좋은 고기라고 해서 10량을 주고 샀지 뭡니까요? 시골 사람은 자루에서 대뜸 명태를 꺼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어요. 금세 벌겋게 달아오른 가게 주인의 얼굴을 못 본 척하며 시골 사람은 천연득스럽게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천냥이 들어있는 자루 속에다 이 좋은 고기를 넣고 주인에게 맡겨놓고 잠시 볼일을 보고 오니 글쎄 내 돈이 없어졌지 뭡니까. 그래서 이 양반한테 천냥을 물어내라고 하는 겁니다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게 주인이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포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수룩한 시골 사람이라고 값싼 명태를 제일로 비싼 고기라 속여 10량씩이나 받다니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놈이로구나. 보아하니 이놈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관가에 잡혀가 볼기를 맞기 싫거든 당장 저 순박한 시골 사람에게 천냥을 돌려주어라. 아이고. 가게 주인은 억울해서 멍이 시퍼렇게 들도록 제 가슴을 쳤지만 누가 보더라도 자신이 나쁜 놈인 게 분명한지라 울며 겨자 먹기로 생돈 천냥을 내주어야 했습니다. 연희와 버들 도령. 옛날 한 옛날 깊고 깊은 산속 작은 집에 연희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연희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하고 단둘이 오순도순 살고 있었지요. 연희는 밝고 씩씩하게 자라 언제나 벙글벙글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루는 밖에서 놀다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 신발 옆에 예쁜 꽃신이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누구지? 연희는 방문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방 안에는 처음 보는 아주머니가 아버지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지 뭐예요. 연희야, 인사하렴. 네 새어머니가 되실 분이란다. 아버지의 말에 연희는 공손하게 머리를 숙였어요. 귀엽기도 하지. 네가 연희로구나. 새어머니가 연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어요. 그런데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오슬오슬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날부터 연희는 새어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새어머니는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는 연희에게 다정하게 대해주었지요. 하지만 연희와 단둘이 있으면 온갖 힘든 일을 시켰어요. 연희야, 날 굶길 셈이냐? 어서 밥을 지어야지. 아침에 소요물을 끓이는 것도, 냇가에 가서 빨래를 하는 것도, 청소를 하는 것도 모두 연희의 몫이었지요. 작고 고운 연희의 손은 어느새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어요. 눈이 펑펑 내리던 한겨울이었어요. 새어머니가 앙칼진 목소리로 연희를 불렀어요. 연희야, 연희야. 연희가 달려오자 새어머니가 차갑게 말하는 거예요. 화전을 먹고 싶으니 얼른 진달래꽃을 따오너라. 이 겨울에 진달래꽃을 따오라고요? 연희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묻자 새어머니가 힐끔 눈을 흘기며 말했어요.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올 생각 마라. 알겠니? 이 추운 논밭에서 무슨 수로 진달래를 구하지? 연희는 꽁꽁 언 손을 호호 불며 산길을 걸었어요. 매서운 눈보라 때문에 꽁꽁 얼어붙은 귀가 금방이라도 떨어져 나갈 것만 같았지요. 그때 작은 토끼 한 마리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연희는 반가운 마음에 토끼에게 물었어요. 토끼야, 혹시 진달래꽃이 어디 피어 있는지 아니? 토끼는 따라오라는 듯 귀를 쫑긋거렸어요. 연희는 토끼를 따라 깊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지요. 토끼가 멈춰선 곳은 어느 동굴 앞이었어요. 동굴 입구는 커다란 돌문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었지요. 연희가 돌문 앞으로 다가가자 안쪽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두런두런 들려왔어요. 끙. 연희가 돌문을 힘껏 밀었더니 드르륵 하며 커다란 돌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여기는 도대체 어디지? 순간 연희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동굴 안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어요. 나무마다 푸른 잎사귀가 파릇파릇 돋아있고 가지마다 탐스러운 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지요. 밖은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겨울인데 동굴 안은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이었어요. 세상에 이런 곳이 있다니. 연희는 놀라워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하얀 옷을 입은 잘생긴 도령이 다가왔지요. 도령은 연희에게 진달래꽃을 하나를 안겨주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어요. 다음엔 버들도령아 연희가 왔단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돌문이 저절로 열릴 거예요. 버들도령님 정말 고맙습니다. 연희는 진달래꽃을 안고 기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어요. 세상에 진짜 진달래꽃이잖아. 새어머니는 깜짝 놀라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연희가 진달래꽃을 구해올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새어머니는 또 연희를 불렀어요. 산나물이 먹고 싶으니 좀 구해오너라. 한겨울에 산나물을요? 구해오라면 구해올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이 많아? 연희는 바구니를 챙겨 들고 동굴로 향했어요. 버들도령아, 연희가 왔단다. 그러자 돌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버들도령이 반가운 얼굴로 맞이해 주었어요. 연희는 바구니 가득 산나물을 담아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것이 참 수상하단 말이야. 그날 밤 새어머니는 일부러 잠든 연희를 깨웠어요. 연희야, 산딸기가 먹고 싶구나. 어서 가서 산딸기 좀 구해오너라. 연희는 졸린 눈을 비비며 바구니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새어머니는 살금살금 연희를 뒤쫓아갔지요. 연희는 아무것도 모른 채 동굴로 향했어요. 버들도령아, 연희가 왔단다. 동굴 앞에 도착한 연희가 외쳤어요. 그러자 돌문이 스르륵 열리며 버들도령이 나타났지요. 버들도령님, 산딸기를 구하러 왔어요. 버들도령은 산딸기를 한 바구니 내주었어요. 새어머니는 바위 뒤에 숨어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지요. 동굴 안에는 틀림없이 금은 보아도 많이 있을 거야. 다음날 새어머니는 남몰래 동굴을 찾아갔어요. 새어머니는 돌문 앞에서 연희의 목소리를 흉내냈지요. 버들도령아, 연희가 왔단다. 돌문이 열리자 새어머니가 뛰어들어갔어요. 버들도령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때였어요. 펑 하고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새어머니가 왕진애로 변하는 게 아니겠어요? 왕진애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며 달려들었어요. 버들도령은 나무 몽둥이로 왕진애를 막아냈지요. 칼과 몽둥이가 부딪힐 때마다 번개가 번쩍번쩍, 천둥이 우르르 쾅쾅 울렸어요. 그러다가 아차, 버들도령은 칼에 찔리고 말았어요. 다음날 연희는 동굴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동굴 안의 꽃들은 다 시들고 주인은 온통 아수라장으로 변했지요. 놀란 연희는 두리번거리다가 쓰러져 있는 버들도령을 발견했어요. 버들도령님, 눈을 떠보세요. 연희는 버들도령을 끌어안고 슬프게 울었어요. 바로 그때 숲속에서 만났던 토끼가 연희에게 파란 약병 하나를 가져다 주었어요. 연희는 약병에 든 물을
버들도령의 입안에 조금씩 넣어주었지요. 그러자 버들도령이 가늘게 숨을 쉬기 시작했어요. 동굴 안에는 다시 꽃이 피어나고 봄이 찾아왔지요. 고맙소, 연희낭자. 나는 하늘나라 사람이라오. 낭자의 새어머니는 천년 묵은 지네인데 만약 내가 죽었다면 많은 사람들을 해쳤을 것이오. 하지만 낭자 덕분에 내가 살아났으니 왕진에는 곧 죽게 될 것이오. 버들도령님, 정말 다행이에요. 버들도령이 연희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연희낭자, 나와 함께 하늘나라에 가서 삽시다. 그 후 연희는 버들도령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아이들의 달걀 재판. 옛날 어느 나라에 아주 성질이 난폭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왕에게는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아들을 많이 낳아 힘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튼튼하고 힘센 아들이 뇌 뒤를 이어야 한다. 드디어 왕에게 기다리던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왕비가 아이를 가진 것이에요. 그러나 왕비는 아이를 가진 기쁨보다 아들을 낳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더 컸어요. 자나깨나 왕께서 저토록 아들을 원하시는데 만약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을 낳는다면 어떻게 될까? 아이를 가져서 기쁘기는커녕 겁부터 나는구나. 왕비는 언제나 이런 근심에 쌓여 있었어요. 왕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왕비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지요. 왕비, 그대가 만약 첫 아이로 딸을 낳는다면 난 그 아이를 살려두지 않겠소. 기어이 죽여버리겠소. 어찌하여 그런 생각을 하십니까? 왕비는 새파랗게 질려 왕에게 물었어요. 난 내 첫 아이에게 내 나라를 물려줄 생각이기 때문이요. 그런데 딸을 낳으면 어떻게 되겠소? 내 나라가 언젠가는 사위에게 넘어가지 않겠소? 그런 일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요. 내 몸에서 태어난 핏줄이 내 나라를 물려받아야 하오. 세월이 흘러 왕비의 해산날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 왕은 지방 도시를 순찰하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왕은 먼 길을 떠나면서 왕비에게 이런 말을 남겼지요. 내가 없는 사이에 아기를 낳는다고 너무 안심하지 마시오. 내가 돌아와서 아이가 딸아이라면 그 아이는 끝내 죽게 될 것이오. 이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니 너무 원망하지 마시오. 연약한 딸아이가 이 나라를 이끌어갈 리가 없지 않소? 왕이 떠난 며칠 후 왕비는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슬프게도 아기는 아들이 아닌 딸이었어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엾게도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자기 아버지의 손에 의해 죽음을 당해야 하다니.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몹시 슬퍼했어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울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왕비는 곰곰 생각한 끝에 몰래 믿을 만한 시녀를 불러들였어요. 서둘러야겠어. 이대로 두었다가는 공주가 죽게 된다. 그러니 넌 어서 가서 갓 태어난 남자아이를 찾아보거라. 그리고 남자아이를 찾게 되면 우리 공주와 바꿔치기를 해야 되겠다. 네, 바꿔치기를요? 시녀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대로 공주를 죽일 수는 없는 일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비의 말에 따랐지요. 급히 뛰어나갔던 시녀는 한참 뒤에 왕비에게로 돌아와서 말했어요. 왕비마마, 일이 잘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제 가까운 친지 중에 아들을 낳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 마십시오. 왕비는 눈물을 흘리며 공주와 시녀가 안고 온 사내 아이를 바꿔치기 했어요. 오, 가연 공주야, 부디 건강하게
잘하다오. 먼 길에서 돌아온 왕은 왕비가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고 무척 기뻐했어요. 궁궐에서 이런 일이 있을 무렵 궁궐 밖에서는 어느 장사꾼이 다른 나라로 장사를 떠나면서 어떤 할머니에게 이런 부탁을 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웃 나라로 장사하러 가는데 길이 멀어서 그럽니다. 배고플 때 먹게 달걀 40개만 쪄주시겠습니까? 할머니는 놀라서 물었어요. 달걀을 40개씩이나요? 네, 백길에 뭐 요기할 게 있어야지요. 달걀을 삶아 놓으시면 제가 잠시 후에 와서 달걀 값을 드리지요. 할머니는 장사꾼의 말대로 달걀을 40개나 삶아 놓았어요. 그리고는 배가 있는 부두로 달걀을 싸들고 갔지요. 아무리 기다려도 장사꾼은 오지 않았어요. 아니, 배는 곧 떠날 텐데 이 젊은 사람이 왜 안 오는 거야? 배가 떠나려고 움직이기 시작하자 장사꾼은 허겁지겁 달려오는 것이었어요. 그리고는 할머니에게 달걀 보따리를 받아들고 배에 뛰어올랐어요. 아, 이봐, 돈을 주고 가져가야지. 할머니가 이렇게 말했지만 배는 이미 떠나기 시작한 뒤였어요. 할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돌아오는 대로 달걀 값을 드릴 테니 염려하지 마세요. 이번 장사만 잘 되면 큰 돈을 벌게 될 테니까요. 장사꾼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가버렸어요. 그러나 그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장사꾼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왕의 가짜 아들이 5살이 된 해 어느 날이었어요. 어렵게 손을 서서 자기 딸을 궁궐에서 시녀와 함께 살게 한 왕비는 어린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귀엽기도 하지. 한번 품에 꼭 껴안아 봤으면. 내 딸을 딸이라 부르지 못하니 이 어미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프구나. 그러나 왕비는 조금도 겉으로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가짜 왕자를 신왕자처럼 정성껏 돌보았으며 자기를 도와준 시녀에게도 언제나 다정하게 대해주었어요. 장사꾼이 떠난 후 5년이 지나서 부두에 그 장사꾼이 나타났어요. 많은 돈을 벌어 큰 부자가 되어 돌아온 장사꾼은 제일 먼저 5년 전에 자기에게 달걀을 삶아준 할머니를 찾아갔어요. 할머니,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야 달걀 값을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그동안 장사를 하느라 돌아올 겨를이 없었어요. 달걀 값이 얼마인가요? 장사꾼은 할머니에게 달걀 값을 아주 후하게 드릴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장사꾼이 부자가 되어서 온 것을 알고 터무니없는 값을 부르는 것이었어요. 달걀이 40개면 적어도 그 절반 정도는 안평알이었을 것이요. 그런데요? 장사꾼은 할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끝까지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할머니는 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 안평알이들이 커서 알을 낳고 그 알들이 또 커서 알을 낳고 또 그 알들이 커서 알을 낳고 하면 5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불었겠지요. 이 말을 들은 장사꾼은 어이가 없었어요. 할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어떻다는 거지요? 달걀값을 말씀하시지 않고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장사꾼이 화를 내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화를 낼 일이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시오. 아마 내 말이 조금도 들리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잘 생각해서 적당한 값을 주시오. 장사꾼은 할머니가 너무도 괘씸하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화를 버럭 내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할머니처럼 욕심 많은 분에게는 한 푼도 줄 수가 없소. 만약에 내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할머니는 달걀값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을 게 아니오. 장사꾼이 돌아가려고 하자 할머니는 장사꾼의 옷을 움켜잡고 놓아주지 않았어요. 두 사람은 결국 왕을 찾아가 판결을 부탁하였어요. 임금님, 양계작 하나 값은 받아야 합니다.
5해 전에 달걀 40개가 부화를 해서 병아리가 되었다면 지금쯤 얼마나 많은 닭이 생겼겠습니까? 왕께서 바로 따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머니의 말을 들은 왕은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했지요. 그러나 장사꾼의 말을 들으면 또 그것이 아닌 듯 싶었어요. 호호, 이거 아주 난처한 일이로구나. 왕은 어떻게 판결을 내려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잘 생각을 해볼 터이니 너희들은 돌아가서 기다리도록 해라. 두 사람을 돌려보는 왕은 날마다 이 일을 생각했지요. 어떻게 해야 공정한 재판이 될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정원에 나가서 곰곰 생각을 하던 왕은 어린 왕자가 자기 또래인 여자아이와 노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마침 두 아이들은 아주 흥미있는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왕이 요즘 고민하고 있는 달걀 재판에 관한 놀이였지요. 왕은 두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가만히 지켜보았어요. 놀이에서는 이상하게도 왕자가 달걀을 판 노파가 되고 어린 여자아이는 왕이 되어 재판을 하는 것이었어요. 호호, 아주 맹랑한 아이로구나. 자기가 왕자를 제쳐두고 왕의 노릇을 하다니. 이런 생각이 들자 왕은 아이들이 하는 놀이가 더욱 흥미있게 여겨졌어요. 왕이 멀리서 지켜보는 가운데 두 아이들은 놀이를 계속했어요. 왕은 그 여자아이가 자기 딸인 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지만 왕자가 하찮은 여자아이에게 왕역가를 빼앗긴 것이 조금은 언짢았어요. 자, 이제 제가 왕이니까 왕자님은 제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높임말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자 왕자는 그러마하고 대답을 했어요. 아이들의 놀이가 시작되었어요. 노파야, 너는 어찌하여 억울하다는 것이냐? 전 분명히 5년 전에 달걀을 40개 팔았는데 이 장사꾼이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재판을 해주십시오. 그래, 지금에 와서 달걀 40개 값을 얼마를 받으면 좋겠느냐? 알은 40개지만 5년 동안 그 알이 병아리를 까고 그 병아리가 자라서 알을 낳고 그 병아리가 또 왕자가 이렇게 말을 계속하려고 하자 여자아이는 말을 막고 위험 있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제 그만해라. 무슨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네가 달걀을 팔 때 장사꾼이 뭐라고 하더냐? 네, 그때 장사꾼이 제게 와서 말하기를 달걀을 40개만 삶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값을 잘 쳐주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지 않고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 그럼 넌 분명히 찐달걀을 들고 부두로 갔었느냐? 네, 분명히 그랬습니다. 왕은 점점 재미있어지는 아이들의 놀이에 푹 빠져들어갔어요. 조그만 여자아이가 어떻게 판결을 내릴지 은근히 궁금했기 때문이에요.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노파야, 잘 듣고 대답을 하거라. 넌 삶은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왕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넌 달걀 40개 값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기까지 듣고 있던 왕은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아니, 저 어린 여자아이의 머리에서 어떻게 저런... 왕은 혼자 혀를 내두르며 여자아이를 바라보았어요. 한낱 저런 집 아이의 머릿속에서 저런 영리한 생각이 나오다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왕은 당장에 장사꾼과 노파를 불러서 재판을 했어요. 여자아이가 이야기한 그대로 판결을 내린 왕은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했어요. 과연 왕께서는 명판결을 내리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왕은 이 일에 대해 생각하면 할수록 그 여자아이가 생각났어요. 자꾸만 정이 가고 마음이 쏠리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어요. 궁전에서 왕자와 노는 그 여자아이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남다른 면이 있어 보였어요.
왕은 그 여자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왕비에게 물었어요. 왕비, 왕자와 놀고 있는 저 여자아이가 누구의 딸이오? 그러자 왕비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왜 그러십니까? 저 여자아이를 보고 있으면 마치 나의 친딸을 보고 있는 것만 같은 이상한 착각에 빠지곤 하는구려. 왕비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어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는 것이 더욱 그러했어요. 왕비, 혹시 저 아이가 나의 아이가 아니오? 왕은 이렇게 말을 하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 왕비는 가만히 용기를 내어 왕에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만약 저 여자아이가 우리의 공주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왕은 왕비의 말을 듣고 기쁨에 넘치는 표정으로 말을 했어요. 저런 공주라면 그 어떤 잘난 왕자라 해도 결코 바꾸지 않겠소. 마마, 정말이십니까? 그렇소. 하지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소. 그동안 난 참으로 어리석은 생각에 젖어 있었소. 공주는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의 생각은 틀린 것이었소. 왕비는 왕의 말을 듣고 너무도 기뻤어요. 이제야 모든 사실을 알려도 될 때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왕비는 모든 사실을 고백했고 왕은 현명하고 똑똑한 공주를 찾게 되어 더없이 기뻤어요. 왕비, 내가 잘못했소. 저토록 훌륭한 아이를 낳아준 것도 모르고 무척 고맙구려. 왕비도 공주를 되찾게 되어 기뻤어요. 공주가 제자리를 찾은 후 왕비는 가짜 왕자로 있던 아이에게 편히 살 수 있도록 많은 재물과 땅을 내려주었지요. 그 후로 왕은 언제나 공주를 자랑스러워하며 더 이상 왕자만을 고집하지 않았답니다. 설문대 할망. 옛날 옛적 아주 아득한 옛날 남쪽 땅 아름다운 섬 제주에 설문대 할망이라는 키가 아주 큰 여신이 살았어요. 키가 어찌나 큰지 한라산을 베개 삼고 누우면 다리가 제주 앞바다에 있는 관탈섬에 걸쳐졌다고 해요. 할망은 키가 큰 만큼 기운도 엄청나게 셌지요. 제주에서 가장 높은 한라산도 할망이 치마폭으로 흙을 날라다 쌓아서 만들었어요. 할망은 열심히 흙을 날라다 제주도 한가운데에 높게 쌓았지요. 그런데 치마폭에 흙을 담고 나르다 보니 치맛자락이 해져서 그만 구멍이 났지 뭐예요. 그렇게 구멍 사이로 샌 흙은 한라산 둘레에 요기 한 움큼, 조기 한 움큼 쌓여서 도도록해졌지요. 그 흙 쌓인 데가 바로 360여 개의 제주 오름이에요. 할망은 한라산을 다 만들고는 제주도를 흐뭇하게 내려다 보았어요. 여산 저 산 보아도 이 산이 제일일세. 하늘이 바로 맞닿을 기세군. 할망은 한라산을 만들고 나자 오줌이 마려웠어요. 한쪽 발을 식산봉에 딛고 또 한쪽 발은 일출봉에 딛고 힘차게 오줌을 누었지요. 엄청나게 많은 오줌이 산을 타고 콸콸콸 흘러내렸어요. 오줌 줄기가 어찌나 셌던지 글쎄 제주도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가 작은 섬이 되었지 뭐예요. 그 섬은 소처럼 생겼다고 해서 우도라고 불렀어요. 일을 했으니 땀을 좀 씻을까나? 할망은 두 손 가득 바닷물을 떠서 시원하게 얼굴과 목을 씻고 머리를 감았어요. 그러고 나니 땀내 배고 흙 묻은 옷도 빨고 싶어졌지요. 할망은 옷을 벗어서 관탈섬에 걸쳐놓고 한라산 꼭대기를 짚고 서서 발로 밟아 옷을 빨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서서 빨자니 다리가 아파왔어요. 어디 앉을 데 없나? 좀 걸터 앉아서 빨면 좋겠구먼.
할망의 눈에 때마침 방금 만든 한라산이 들어왔어요. 헐커니 저기 앉으면 되겠군.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 앉았어요. 그런데 산봉우리가 뾰족해서 앉아있기가 영 불편한 거예요. 이래서야 편히 앉을 수가 없지. 할망은 한라산 꼭대기를 뚝 잘라서 옆으로 휙 던졌어요. 그때 떨어진 한라산 꼭대기가 바로 제주도 서쪽에 있는 삼방산이 되었어요. 그래서 한라산은 꼭대기가 뚝 잘려 평평한 산이 되었고 삼방산은 꼭대기가 뾰족한 산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야 편하게 앉아 빨래를 할 수 있겠군. 할망은 한라산에 걸터 앉아 부드러운 바람을 맞으며 빨래를 했어요. 한 발은 우도에다 뻗고 또 한 발은 서귀포 앞 범섬에다 뻗고 성산봉을 팡돌로 삼아 빨래를 했지요. 기분이 좋아서 노래까지 흥얼흥얼 거렸어요. 그런데 빨래를 하고 나니까 입을 옷이 없지 뭐예요. 그래서 어찌할까 주위를 두리번 살피는데 섬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보게들, 내가 빨래를 해서 입을 옷이 없다네. 명주로 내 옷을 한 벌 지워주면 무까지 다리를 놓아주겠네. 할망님 정말이올까? 당장 옷을 지어드리겠수다. 사람들이 기꺼이 옷을 만들어주겠다고 하자 할망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러면 나도 어서 다리를 놓겠네. 그대들이 무트로 편히 오갈 수 있게 말일세. 정말 고맙수다. 그간 바람이 조금만 거세도 배가 뒤집히고 파도가 조금만 높게 쳐도 바닷물에 죄에 휩쓸려서 숱한 목숨들을 얼마나 잃었는지 몰라맛음. 할망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게 낫겠다네. 무티 멀어 배로 오가기도 힘들고 아니면 평생 섬에서 살아야 한다니 안쓰럽지 뭔가. 할망은 한라산의 소나무 수천 그루를 베어다가 제주 동쪽에 있는 조천에서부터 다리를 놓기 시작했어요. 조천은 제주도에서 무트로 오가기가 가장 쉬운 데였거든요. 사람들은 할망의 옷을 지으려고 섬 안에 있는 명주를 모두 모았어요. 그런데 섬 안을 구석구석 뒤져 모은 명주가 겨우 99동뿐이었어요. 할망 옷을 지으려면 명주 100동이 있어야 하는데 한 동이 모자란걸. 제주도 안에 있는 명주를 죄다 모았지만 그게 다인데 어쩐단 말이오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궁리를 하다가 하는 수 없이 명주 99동으로 옷을 짓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명주가 한 동 모자라는 바람에 앞자락을 제대로 붙일 수가 없었지요. 마침내 섬 사람들은 옷을 할망에게 가져갔어요. 저희가 지은 옷을 받아줍소. 할망은 옷을 몸에 대보았어요. 과연 사람들 솜씨가 좋아 몸에 잘 맞을 것 같았지요. 그런데 막상 옷을 입어보니 앞섭이 제대로 여며지지 않지 뭐예요. 할망님, 명주 한 동이 모자라서 옷을 다 짓지 못했수다. 정성을 생각해서 입어줍소. 할망은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어요. 100동이 있어야 완성되는 옷을 어찌 99동으로 다 지었다 할 수 있겠나? 그대들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으니 나도 여기서 다리 놓기를 멈추겠네. 제발 다리를 마저 놓아줍소. 섬 사람들이 모두 엎드려서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할망은 다리 놓던 일을 멈춰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천과 신촌 앞바다에는 할망이 다리 놓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비록 무트로 다리 놓던 일은 멈추었지만 할망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모른 채 하지 않고 도와주었어요. 하루는 제주 남쪽 표선 마을 사람들이 할망을 찾아왔어요. 할망님, 표선 마을은 바당이 너무 가까워서 바닷물이 자꾸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마슴. 표선 앞마당에 모래사장을 만들어 줍소.
바닷물이 마을 안으로 들어온다고. 당장 모래사장을 만들어야겠군. 나한테 맡기게. 할망은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집집마다 다니며 소와 말들을 내달라고 하고 톱이란 톱은 다 거두어왔지요. 할망님, 이 톱들로 뭘 하시려고? 한라산 나무를 베어다가 바다를 메울 참이네. 그대들은 그저 하루 일 다 마치거든. 밤잠이나 잘 자고 일어나게나. 할망은 한라산 나무를 톱으로 슬렁슬렁 슥슥 베고 소와 말에게 실어 나르게 했어요. 나무찜 다 실었으면 내려가서 부려놓고 또 올라와야 한다. 소와 말들은 할망이 시키는 대로 부지런히 나무찜을 져다 날랐어요. 할망도 쉴 새 없이 나무를 베어냈지요. 이제 어디 한번 메워볼까나. 할망은 바다 밑에서부터 나무를 착착 쌓아서 표선 앞바다를 메우기 시작했어요. 할망은 밤새 수평선 높이까지 나무를 쌓고 그 위에 흙을 덮었지요. 흙이 모자라면 흰 모래로 마저 덮고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사람들은 바다로 나왔다가 깜짝 놀랐어요. 하룻밤 사이에 표선 앞바다에 넓고 하얀 모래사장이 생겨났거든요. 우와, 정말 모래사장이 생겼수다. 바닥이 저렇게나 멀찌감치 물러앉았다니 이젠 바닷물도 넘어오지 않게 되었수다. 사람들은 흥에 겨워 절로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할망에게 넙죽 엎드려 절도 하고 말이에요. 크나크신 할망님 정말 고맙수다. 저희는 이제 원이 없수다. 바닷물이 넘칠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되었수다. 할망은 껄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대들이 기뻐하니 나도 좋구려. 할망은 천천히 일어나 기지개를 한껏 켠 뒤 한라산에 베고 누웠어요. 밤새 일을 하느라 몸이 고단했거든요. 그리고 지쳐 헐떡이는 소와 말들도 쉬게 했지요. 할망이 깊은 바다를 다 메워준 덕분에 표선 마을은 더 이상 바닷물이 넘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도 풍랑이 심해서 파도가 일면 표선 앞바다에서는 그때 바다를 메웠던 나무 조각이 솟아오르기도 한대요. 설문대 할망은 그 뒤로도 변함없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 주었어요. 한라산에 걸터 앉아 흥얼흥얼 노래도 부르고 빨래도 하며 제주도 사람들 곁에서 오래오래 잘 살았대요. 도둑 맞은 인삼. 어느 인심 좋다고 소문한 한약방에 한 장사꾼이 인삼 보따리를 들고 찾아왔어요. 장사꾼이 다급한 표정으로 약방 주인에게 말했어요. 갑자기 1만 양이 필요해서 그러니 이 인삼을 맡아주시고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인삼이 10만 양어치는 좋게 될 테니 돈을 안 갖고 도망가거나 그럴 염려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 언제쯤 돌아와서 돈을 갚겠소? 한 달이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좋소, 그렇게 합시다. 서로 어려울 때 돕고 사는 것이 사람의 정이 아니겠소? 약방 주인은 장사꾼의 사정이 딱하다고 하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다가 담보로 인삼 10만 양어치를 내놓은 것을 보니 장사꾼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평소 시력이 좋지 않은 주인은 인삼 보따리를 풀어보고는 대뜸 그 장사꾼에게 1만 양을 구워주었어요. 인삼 보따리는 묵직해서 장사꾼의 말대로 정말 10만 양어치는 너끈히 되고도 남을 것 같았어요. 습기가 없는 창고 안쪽에 이 인삼 자루를 소중히 보관해 두어라. 약방 주인은 인삼을 창고에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약속한 날로부터 열흘이 지났어요. 그러나 그 장사꾼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약방 주인은 빌려준 돈의 몇 갑절이나 되는 인삼을 창고에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주일이 그냥 지났지요. 그래도 장사꾼에게서는 여전히 아무런 연락도 없었어요. 무슨 사고라도 난 게 아닐까? 돌아온다는 날짜가 퍽 지났는데. 약방 주인은 그제서야 조금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후다닥 창고로 가서 인삼 보따리를 풀어보았지요. 그 자루 속에 들어있는 것은 인삼이 아니었어요. 위에만 살짝 인삼 몇 뿌리가 덮여있고 아래는 온통 도라지였지요. 도라지나니? 아니, 이럴 수가. 약방 주인은 눈앞이 아찔했어요. 발에서 힘이 빠지면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지요. 도라지는 물건을 다 합쳐도 50냥어치도 안 되는 것이었어요. 아이고, 내 돈, 그 돈을 어떻게 찾나? 그날부터 약방 주인은 자리에 알아누웠어요. 약방 주인의 아내 역시 근심이 태산이었어요. 남편의 시중을 들며 아내는 한숨을 푹 쉬었지요. 어머니, 아버님이 무슨 걱정으로 병이 다 나셨습니까? 제게는 다 말씀을 해주십시오. 아들인 제가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몰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 내가 말해주마. 약방 주인의 아들은 어머니로부터 장사꾼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어요. 아들은 밤낮을 잊고 정성스럽게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지요. 아이고, 이제 우리 어떻게 사나? 우리 이제 망했다. 약방 주인은 잠결에 헛소리까지 하고 병은 더욱 심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좋은 생각이 있다며 어머니를 창고로 불러냈어요. 어머니, 제 말대로만 하면 그 못된 장사꾼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그렇게 말하며 창고벽을 손짓했어요. 거기에는 사람이 드나들 만한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어머니께서 골목길에 나가 이 구멍을 손짓하며 소리내어 오신다면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맡아두었던 인삼 10만 양어치를 모두 도둑 맞았으니 이제 그 장사꾼이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면서 계속 눈물을 흘리십시오. 어머니는 아들이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러자 그 소문은 날개를 타고 순식간에 이웃 마을에까지 퍼졌어요. 어느 날인가 몇 고을을 건너간 소문은 마침내 그 못된 장사꾼의 귀에까지 도달했어요. 이게 웬 떡이냐? 1만 양을 번 데다가 또 10만 양이 굴러 들어오게 생겼다니 웬 복인지 모르겠구나. 올해 내게 큰 행운이 있을 모양이로다. 한미천 든든히 잡게 생겼어. 장사꾼은 소문을 듣자마자 그 길로 내달려 약방으로 달려갔어요. 도라지를 도둑이 훔쳐갔으니 겁날 게 없었어요. 내 인삼을 물어내시오. 이렇게만 우기고 있으면 5만 양은 충분히 뜯어낼 수 있을 것 같았지요. 장사꾼은 의기양양하게 약방문을 박차고 안으로 들어서며 버럭 소리쳤어요. 도둑 맞은 내 인삼값을 당장 물어주! 큰 소리로 떠들던 장사꾼은 말꼬리가 뚝 잘려나갔어요. 약방 안에는 오랏줄을 든 덩치 큰 포졸들이 미리 와서 장사꾼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녹두 할아버지. 옛날 첩첩산중에 한 할아버지가 살았어요. 할아버지는 녹두 빈대떡을 무척이나 좋아했지요. 그래서 산비탈을 일구어 녹두를 심어 놓고는 어서 자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렸어요. 얼마 뒤 꽃이 피더니 주렁주렁 열매가 맺혔어요. 이야, 녹두 농사가 복년이야 복년. 할아버지는 어깨춤을 덩실덩실 추었어요. 한편 녹두밭 옆에는 토끼 가족이 살았어요. 하루는 아빠 토끼가 쩝쩝 입맛을 다셨지요. 뭐 좀 만나는 게 없을까? 배 가죽이 등에 붙은 것 같구나.
막내 토끼가 녹두밭을 가리키며 수군거렸어요. 할아버지는 녹두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요. 그래? 그럼 어서 따먹으러 가자. 어서. 토끼 가족은 녹두밭으로 깡충깡충 뛰어갔지요. 그러고는 살금살금 녹두밭으로 들어가서 야금야금 얌얌쩝쩝 녹두를 따먹었지요. 와, 정말 고소하다. 정말 고소해. 맞아, 참깨를 듬뿍 뿌려놓은 것 같아. 쉿, 조용히 좀 먹어. 그러다가 들키겠다. 엄마 토끼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할아버지가 녹두밭에 나왔다가 개걸스레 녹두를 먹는 토끼들을 보고 만 거예요. 할아버지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고래고래 고함을 질렀어요. 이놈들 감히 내 녹두를 먹어? 토끼 가족은 깜짝 놀라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혼쭐을 냈으니 다시는 안 오겠지. 할아버지는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갔지요. 이튿날 다시 녹두밭에 간 할아버지는 목덜미를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글쎄 토끼들이 녹두를 또 먹고 있지 뭐예요. 이놈들아, 쓱 나가지 못해. 내 녹두란 말이야. 내 녹두.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힘껏 움켜쥐고 소리소리 지르며 토끼들이 뒤쫓았어요. 하지만 토끼들이 얼마나 날쌘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져버렸어요. 할아버지는 컥컥 가쁜 숨을 몰아쉬었지요. 휴, 이젠 매일 와서 지켜야겠군. 다음날 할아버지는 또 작대기를 들고 살금살금 녹두밭으로 나가보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토끼들이 또 녹두를 야금야금. 이놈들 또 녹두를 훔쳐먹어. 어디 매운 작대기 맛 좀 봐라.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마구 휘둘러댔어요. 아이고 거야 토끼 죽네. 아이고 거야 토끼 살려. 토끼 가족은 할아버지에게 된통 혼이 났지요. 토끼굴로 돌아온 토끼 가족은 머리를 맞대고 멋진 꾀를 생각해냈어요. 차례를 정해 한나절씩 망을 보기로 한 거예요. 다음날 망 보던 토끼가 외쳤어요. 할아버지야, 녹두 할아버지가 나타났어. 토끼들은 잽싸게 숲속으로 달아났어요. 할아버지는 깊은 고민에 빠지고 말았어요. 어떻게 해야 고얀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할아버지는 이궁리 저궁리 해보았어요. 얼큰이 바로 그거야. 다음날 할아버지는 녹두밭 한가운데 벌러덩 누워 죽은 채를 했어요. 눈에는 알밤을 얹고 코에는 대추를 끼고 귀에는 호두를 받고 입에는 곶감을 물었지요. 그것도 모자라 배꼽에는 자두를 놓고 양쪽 손에는 사과까지 들었어요. 아이고, 녹두 할아버지가 죽었네. 우릴 그렇게 못살게 굴더니 빈대떡도 못 부쳐 먹고 죽었네. 양지 바른 것에 묻어두자. 토끼들은 할아버지를 떠매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노래를 불렀어요. 토끼들이 할아버지를 막 묻으려고 할 때였지요. 이놈들 아주 잘 걸렸다. 할아버지가 고함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지 뭐예요. 놀란 토끼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달아났어요. 그런데 이를 어째요? 막내 토끼가 그만 할아버지에게 붙잡히고 만 거예요. 고얀 놈 내가 못 잡을 줄 알았지? 할아버지는 막내 토끼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러고는 물이 가득한 가마솥에 풍덩 집어넣었어요. 이제 토끼고기 맛 좀 볼까? 할아버지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느라 바빴지요. 그 순간 막내 토끼가 솥에서 폴짝 뛰어나와 젖먹던 힘까지 쏟아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네 이놈 개석지 못해. 할아버지가 손살같이 뒤쫓아왔어요. 막내 토끼는 마당 울타리도 넘지 못하고 뒷다리를 덥석
잡히고 말았지요. 순간 막내 토끼가 기막힌 꾀를 부렸어요. 할아버지, 왜 제 다리를 안 잡고 엉뚱한 울타리를 잡고 계세요? 그런가? 할아버지는 엉겹결에 토끼 다리를 놓치고 말았어요. 막내 토끼는 장독대로 냅다 달아났어요. 메롱 메롱 나 잡아봐요. 막내 토끼가 할아버지를 놀려대자 할아버지는 홧김에 소뚜껑을 집어던졌지요. 하지만 웬걸 토끼가 잽싸게 피하자 간장똥만 와장창 깨졌지 뭐예요. 어쨌거나 아까운 이 간장을 이제 빈대떡은 어디에 찍어 먹나. 막내 토끼는 계속 놀려대며 지붕 위로 올라갔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치민 할아버지는 지붕에 불을 질러버렸지요. 막내 토끼는 얼른 뛰어내려 달아났고 초가집만 홀라당 다 타버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상간 태운다더니 내가 그 꼴이로군. 나는 망했네. 망했어. 할아버지는 땅바닥을 치며 후회했답니다. 솥 안에 넣어둔 돈. 지금으로부터 200여 년 전 홍기섭이라는 사람이 살았어요. 그는 참봉이란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참봉은 워낙 낮은 벼슬이라 나라에서 주는 돈이 아주 적었지요. 그러다 보니 끼니 걱정, 땔감 걱정이 끊이지 않았어요. 때때로 홍참봉을 꼬드기는 이들도 있었어요. 여보게, 백성들 세금 좀 가로챈다고 티가 나겠나? 조금만 챙겨서 나랑 자네랑 반씩 나누세. 네, 자네 살림을 보고 답답해서 하는 말일세. 홍참봉은 워낙 대쪽같이 고든 사람이었어요. 나라에서 백성을 돌보라고 벼슬을 준 것이지 돈을 훔치라고 준 건 아니잖소. 당시 백성들은 먹을 게 없어 굶주리자 거지가 되어 동냥을 하거나 도둑질을 해서 겨우겨우 끼니를 해결했어요. 한 번은 홍참봉의 집에도 도둑이 들었지 뭐예요. 도둑은 훌쩍 담장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양반집이니 값진 물건들이 많을 거야. 도둑은 발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마루 위로 올라갔어요. 잘 빚은 도자기도 좋고 번쩍번쩍 금덩이가 있으면 더 좋고. 하지만 웬걸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아도 마루에는 값나간 물건이라고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그럼 방 안에 숨겨놓았나? 도둑이 방문고리를 살며시 잡아당기려는 순간 방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려왔어요. 쿨럭쿨럭. 이게 이러다 들킬라. 도둑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래서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슬그머니 부엌으로 발길을 돌렸지요. 부엌에는 쌀이 그득할지도 몰라. 도둑은 쌀을 훔쳐다 팔 생각에 그릇이며 항아리를 죄다 열어보았어요. 하지만 부엌에도 쌀 한 톨 떨어진 게 없었지요. 아무것도 없잖아.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커다란 가마솥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쏘다는 텅텅 비어있고 불은 언제 뗐는지 모를 정도로 아궁이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도둑은 혀를 끌끌 차며 중얼거렸어요. 양반집이라더니 도둑질을 하다 이렇게 찢어지도록 가난한 집은 처음일세. 더 찾아볼 생각이 없어진 도둑은 발길을 돌려 나오려다 멈칫했어요. 밥이라도 해먹게. 내가 훔친 돈이라도 놓고 가자. 도둑은 오히려 딱한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돈꾸러미를 쏘단에 넣어놓고 두고 갔지요. 다음날 아침 홍참봉의 아내는 긴 한숨을 내쉬며 부엌으로 들어섰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끼니를 때운다지? 불 꺼진 아궁이를 쳐다봐도 한숨이 휴
며칠째 쓰지 않은 그릇을 쳐다봐도 한숨이 휴. 홍찬봉의 아내는 무심코 솥뚜껑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솥 안에 돈 꾸러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에그머니, 이게 뭐야? 여보, 이것 좀 보세요. 솥 안에 웬 돈이 들어있지 뭐예요? 아내는 돈꾸러미를 집어들고 홍찬봉에게 달려갔어요. 당신이 바르게 사니까 하늘이 우리를 도운 모양이에요. 이 돈으로 우선 쌀과 뗄나무를 사야겠어요. 아내의 말에 홍찬봉은 고개를 살래살래 저었어요. 그 돈은 우리 것이 아니니 도로 갖다 놓으시오. 아내는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니, 왜요? 홍찬봉은 찬찬히 아내를 타일렀어요. 그 돈이 우리 집 솥 안에 들어있다고 한들 우리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쓸 수 없소. 아내는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얼마 만에 밥이라도 한 끼 해먹을 수 있는 돈을 그대로 넣어두라니. 하지만 아내는 홍찬봉의 말에 따랐어요. 걔의 말이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홍찬봉은 마루에 앉아 붓을 들고 종이에 글을 써내려갔어요. 그러고는 대문 앞에 떡 붙이는 거예요. 한낮이 되자 도둑은 궁금해졌어요. 그 돈으로 쌀이라도 샀을까? 도둑은 다시 홍찬봉의 집을 찾아갔지요. 그런데 대문 앞에서 사람들이 웅성대고 있었어요. 대문에 붙인 글을 읽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집에서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찾아가시오. 도둑은 어이가 없었어요. 세상에 쌀 한 톨 없으면서 돈을 돌려주려고 하다니. 도둑은 망설이다가 홍찬봉 집으로 들어갔지요. 마침 홍찬봉은 마루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날이 돈을 찾으러 왔소? 그게 아니라 저는 간밤에 날이 집에 물건을 훔치러 들어갔던 도둑입니다. 그런데 사정이 하도 딱해 보여서 돈을 조금 두고 갔지요. 얼마 되지 않지만 받아주십시오. 어허, 안 될 소리. 홍찬봉은 딱 잘라 말했어요. 홍찬봉은 돈을 도둑에게 쓱 내밀었어요. 까닭없이 남의 돈을 받을 수는 없소. 하물며 이 돈은 훔친 돈이 아니오. 도둑은 홍찬봉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가난해도 이렇게 정직하게 사는데 이제껏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도둑질을 했구나. 이렇게 고든 마음가짐을 가진 홍찬봉은 훗날 높은 벼슬에 오르게 되었어요. 도둑은 자신의 지난 잘못을 뉘우치고 홍찬봉을 찾아가 틈틈이 집안일을 돕고 글도 배웠지요. 홍찬봉의 됨됨이를 본받은 도둑도 훗날 벼슬길에 올랐다고 합니다.